자, 페이지 114쪽 오늘 수권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책 다 준비됐습니까? 책 없는 사람 다 있어요? 자, 우리가 지구상의 물을 보는데 대부분 지구상에 있는 물은 어디 있죠? 바다. 예, 바다. 그래서 대부분 염수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바닷물이에요. 반면 담수라 불러줄 수 있는 물들은 그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요. 이 담수의 또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지하수. 담수의 대부분은 빙하입니다. 빙하. 그리고 남은 물이 또 상당수는 지하수. 지하수죠. 그 외 강이나 호수의 물은 상대적으로 양이 적네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수의 물이 되겠습니다. 이 물은 한 곳에 계속 있을까요? 아니요. 그지 못하죠. 중력에서 서로서로 움직여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의한 그리고 강물의 이 유수라 부르죠. 그리고 빙하에 의한 여러 가지 침식 지형이라든지 분반 퇴적 지형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지하수에 의한 침식의 대표적인 건 뭐 있을까요? 지하수에 의해서 침식당할 때, 땅이 깎일 때 뭐 있을까? 난 석회동물이 있을 것 같네요. 강물에 의한 침식 지형의 대표적인 것은 강의 상류에서 V자국이죠. 퇴적 지형들은요? 강의 상류에서는 이제 선상지라든지 하류에서는 삼각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퇴적 지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빙하에 의한 대표적인 침식 지형들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있죠? 혼이라 불러주는 거 있죠? 혼 기억나요? 아니야? 그리고 U자국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빙하에 의한 퇴적 지형들 뭐 있습니까? 빙퇴석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뭘 들어봤습니까 당신들은? 굳이 안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신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한 번 더. 지하수에 의한 대표적인 침식 지형들 뭐 있다고? 석회동물. 강물에 의한 침식 지형의 대표적인 놈이 V자국. 빙하에 의한 대표적인 침식 지형들 U자국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 외모 혼이라 불러주는 발음을 좀 길게 하면 호른이라는 힘을 쓰는데 마테호른 대표적인 놈이죠. 마테호른 알아요? 응? 왜요? 초점이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으면 거예요. 네. 마테호른이라고 불러주는 하나. 대표적인 되고 있습니다. 퇴적 지형들 보겠습니다. 강에 의한 대표적인 퇴적 지형들이 삼각주라든지 또는 선상지. 선상지 강의 상류에서 막 뜨고 나무를 구체 모양으로 쌓았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물 빠짐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대로 농사 짓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삼각주는 농사 짓기 딱 좋아하겠죠. 퇴적 지형들, 빙하의 퇴적 지형들 대표적으로 빙퇴석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겠습니까? 네. 꽤 없죠? 우리는 이 빙하를 꽤 많이 연구하네요. 왜 그럴까요? 빙하에 대한 연구가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빙하는 그냥 단순하게 물이 흐른 게 아니라 눈이 쌓인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눈들 사이사이에는 과거의 공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과거의 공기를 포함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평소보다 좀 많은데요 하면 온실가스가 많아서 온도가 좀 높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반면 황화수나 이산화황 같은 화산가스량이 많은데요. 뭔 뜻일까요? 대규모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가 하늘을 비뻤던 시절이 있었을 거야. 기온이 평소보다 오히려 낮았겠지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과거의 공기를 분석하는 또는 빙하를 구성하는 물에 있는 산소의 동위원소를 비교해서 추웠는지 더웠는지 과거의 기후, 고기후에 대한 연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빙하는 과거의 기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정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4쪽, 115쪽 정리해 주십시오. 저 V자 곡인 거. 예, V자곱, U자곱 그렇게 되어 있네요. 형이 삼각. 예, 삼각주. 피오르드라는 이름을 압니까? 빙하가 끓고 간 그 U자구에 이제 물이 차올라는 게 이제 주로 뭐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 이런 쪽에 피오르드 이런 거 많죠. 꽤 괜찮은 관광 자원이 되고 있죠. 이런 거 초등학교 때 안 배우나? 안 배워요. 중학교 때 배운 거. 중1 때 처음 나와요. 아 그래요? 중2 때요. 중2 중2 때요. 중2 때요. 중2 때 한다고요? 네. 중3 때. 중3 때라고? 아니야. 중3 때. 중3 때래요. 초등학교 때 하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 때는 안 나와요. 이거 이런 거? 아 잠시만. 자, 근데 이런 담수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염수, 해수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까요? 담수요. 바닷물 이게 훨씬 시험 많이 나와요.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초등학교 때 내가 배우는 거지. 이거 초등학교 때 와 하는 거예요. 대박. 풍하우, 침식, 문반, 태적 이런 것들 초등학교 때는 하는 거고. 와 두개 중에 하나를 틀리네. 예, 우리는 해수에 바닷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닷물 염수잖아요. 이 염자가 무슨 염자일까? 그렇지, 설수 소금 염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바닷물 해수에 있는 염분을 살펴볼까 하겠습니다. 바닷물 구성한 염분, 이것들은 주로 이제 해적 화산에서 공급된 염화이온이라든지 또는 지각에 있는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은 놈은 아무래도 염화이온이 제일 많겠고요. 그 다음 나트륨이온 등등 순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염분 얼마나 이제 그럼 염류라 하겠고 염분은 주로 퍼밀 단위. 여기 퍼센트는 뭡니까 하면 용액 100g 중에 몇 g의 염분이 있습니까 하는 거고요. 퍼밀은 1000g 중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바닷물의 평균 염분은 35 퍼밀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용에 따라서 35 PSU를 쓰기도 해요. 뭐 그게 그겁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35 퍼밀, 뭐 퍼센트로 따지면 한 3.5%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염분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와 상대적으로 낮을 때가 있겠죠. 어차피 높을 때와 낮을 때 서로 안 되겠군요. 그치?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높을 것 같습니까? 하네요. 비가 많이 내려야 됩니까? 햇빛 쬐야 됩니까? 햇빛. 당연히 햇빛 쬐야죠. 그래서 강수량과 증발량을 공부에 있어서 아무래도 염분이 높은 지역은 증발량이 좀 더 높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좀 더 높은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뻔뻔하게 낮을 때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증발량이 많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대. 저위도 지방일까요? 중위도 지방일까요? 저위도라는 것은 적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중위도는 우리나라 인근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위도, 즉 적도 인근을 생각해 볼 때, 야, 열사의 사막이 펼쳐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적도 쪽은 비가 엄청 내립니다. 흔히 말하는 열대 우림 지역이죠. 있어요? 그래서 열대 해상에서는요, 증발도 일어나지만
비가 훨씬 더 많이 내려요. 그래서 오히려 저위도는 염분이 중위도에 비해서 낮습니다. 특히 나중에 기권의 얘기를 하면 중위도 고압대라서 위도 한 30도 지역에 굉장히 큰 고압대 지역이 형성됩니다. 고기압이 걸리면 날씨가 맑아요. 전 세계 사막의 대부분은 그런 중위도 고압대에 걸쳐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서 바닷물이 얼 때가 있을 것이야. 그지? 바닷물이 얼입니다. 바닷물이 어는 걸 결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빙하가 녹으면 해빙이라 하겠죠. 바닷물이 언다 했을 때 얼어진 물은요. 염분이 거의 없는 거의 순수한 물만 옵니다. 그래서 결빙 바닷물이 얼게 되면 물만 언다는 뜻은 상대적으로 농도가 진해지게 됩니다. 반면 그럼 빙하가 녹으면 해빙되면 염분이 낮아질 수 있겠군요. 구분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천수의 유입이 많을 때에는 역시 염분이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도 반도국가로서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반도 근처에는 하겠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을 비교해 볼게요. 똑같은 위도의 서해안과 동해안을 비교해 보면 누가 염분이 높을 것 같습니까? 예, 동해안 쪽이 염분이 높습니다. 왜 서해안 쪽은 염분이 낮을까요? 우리나라 강들이 대부분이 어느 쪽으로 흐른다? 서해 쪽으로 흐르죠. 우리나라 쪽만 하더라도 뭐 한강 흘러가고, 그죠? 금강 흘러가고, 뭐 영산강 흘러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오는 강물의 양은 뭐 지표당입니다. 이쪽에서 흘러오는 게 뭡니까? 양쯔강, 황하강 해서 흘러오는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오죠. 우리나라가 그 한강폭이 넓다라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한강폭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강폭이 한 1.5km 정도 되고 있는데요. 뭐 많이 들어봤던 외국 강들 하면은 뭐 있을까요? 나일강. 근데 그 나일강은 뭐 도시로 관통하는지는 않고 있죠. 요단강요. 영국의 템즈강 뭐 폭이 한 3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프랑스의 세느강 그것도 한 300m, 400m 정도 되네요. 독일의 뭐 라인강이 길게 뭐 해석하잖아요. 그런 것도 또 한 2, 300m 정도 됩니다. 강남폭은 뭐 그 정도 돼요. 양쯔강, 황하강 이쪽은요 양폭이 한 10km 가까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아마존 이쪽도 하부 쪽은 예, 10km 이상의 그런 강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의 염분이 좀 더 낮아요. 그렇다면 계절별로 한번 따져볼까요? 여름과 겨울. 어느 계절의 염분이 더 높을까요? 겨울. 여름에는 이 저위도처럼 비가 많이 내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지역별로 서해안과 동해안을 비교해봤고 이런 거 겨울 비교해봤습니다. 쌤 남해는 비가 안 합니까? 근데 남해는 이것보다는 좀 더 남해가 높습니다. 이건 염분이 높은 크로시아해류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남해를 따지겠다면 이쪽에 남해안 쪽을 따져줄 수 있습니다. 정해 주십시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와요. 이 해수를 구성한 염류들, 염분, 어떤 지역은 염분이 좀 더 높고 어떤 지역은 염분이 좀 낮다 했잖아요. 그지? 근데 염분비 일장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바다를 태평양이다, 대서양이다, 인도양이다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대서양 바닷물은 태평양으로 안 갈까요? 태평양 바닷물은 대서양 안 갈까요? 다 가죠. 왜냐니까 전 세계 바닷물 다 연결돼 있어요. 물론 이제 고립되어 있는 바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해 같은 것들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뭐하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억 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에 걸쳐서 바닷물이 섞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짠 데와 상대적으로 좀 시급하게 좀 이상하죠. 바닷물이. 어쨌든 염분이 조금 더 높은 조금 더 낮은 그런 35%에서 약간 차이는 있겠으나 걔네들 구성하는 이런 염류들의 비율값은 서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염분 밀접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해역에서 그리고 B 해역에서 하겠습니다. 총 염분을 따졌는데 이쪽은 35%밀짜리고 35%라고 좀 적어봅니다. 이건 30%밀짜리고 이건 45%밀짜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A 해역보다 B 해역의 염분이 좀 더 높네요. 한 1.5배 더 높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때 CL-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해요. CL-가 얘가 18만큼 있다면 여기는 1.5배 차이 나니까 1.5배 더 올리겠습니다. 얼마나? 네, 27. 이런 비율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특정 염분에 대해서 몇 대 몇이 나오는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페이지 116쪽과 117쪽 해수에서 염분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해안 쪽은 강물의 영향이 많다 보니까 등 염분선이 해안선과 나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얘기해보죠. 해수, 염수 이놈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염류 이런 것들은 화학적인 특징이잖아요. 화학적인 특징. 물리적인 특징으로서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수온이 될 것 같습니다. 수온. 당연히 수온이 높으려면 햇빛이 쨍쨍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위도가 낮은 당연히 저위도가 수온이 높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위도가 낮은 저위도 쪽은 태양 복사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수온이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변의 수온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수온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서해안과 동해안을 비교해 볼게요. 여름철의 수온은 어떨까요? 합니다. 여름철 수온은 서해안 쪽이 더 높습니다. 근데 겨울철의 수온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나라 주변의 수온을 보니까 여름철과 겨울철을 볼 때 여름철 수온은 황해가 더 높은데 서해가 더 높은데 겨울철 오히려 서해가 더 낮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위도를 이렇게 가지고 기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해 쪽은 수심이 얕아요. 흔히 말하는 연용량이 좀 작은데요. 수심이 얕다 보니까 물의 양이 적다 보니까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름엔 더 빨리 데워지고 겨울엔 더 빨리
식어지는 특징을 보게 됩니다. 여름철 7월, 8월에 찍은 수온선인지 겨울철 1월, 2월에 찍은 수온선인지 비교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또한 동해는 등수온선을 볼 때 이렇게 위도에 좀 나타나는 영향을 봅니다. 위도에 나타나는 영향은 얘는 태양 에너지에 의한 영향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서해는 해안선과 등수온선이 나타납니다. 해안선과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육지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았거든 하겠다고요. 서해의 등수온선과 동해의 등수온선이 물론 여기가 조금 더 따뜻하고 차갑고 더 차갑고입니다. 알겠습니까? 서해와 동해의 등수온선이 해안선에 나라는지 위도에 나라는지 구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해주십시오. 페이지 118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표층 수온하면서 여름과 겨울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18쪽 봐주십시오. 교실이 너무 더워요. 교실이 너무 더워요. 일단 끄는 일단 먼저 되겠지. 방송 키면은 뛰어내죠. 왜? 일단 뭐 히터가 송풍으로만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깎았어요. 페이지 118쪽에 수온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추워. 해수의 온도를 측정한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해수가 난류하고 한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조이도에서 고이도로 열에 수송하는 뜨거운 물 난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똑같은 위도인데 난류가 흐른다면 당연하게도 기온이 높겠죠. 그래서 영국하고 우리나라를 보면 영국의 위도가 우리보다 조금 더 고도에 있어요. 영국이. 근데 겨울에 영국은 우리보다는 좀 따뜻합니다. 따뜻하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영국의 겨울 기온은 우리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 영국 쪽을 흘러가는 북대서양 해류라는 난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북대서양 해류 때문에 따뜻한 물 때문에 안개도 많이 생깁니다. 겨울철 안개가 많이 생기네요. 물론 그로 인해서 런던형 스모그라 불러주는 좀 치명적인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은요. 정리 한번 더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해수, 바닷물의 수온은 지역별 수온, 뭐 조이도가 온도가 높습니까? 수온이 높습니까? 고이도가 수온이 높습니까? 또는 우리나라를 따지면 서해안이 동해안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여름과 겨울이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훨씬 더 중요한 건 수심에 따른 이게 X축입니다. 수심에 따른 뭐뭐뭐의 변화에 따른 이게 X축이에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X축입니까? Y축이 아니야 하는데 그래프를 원래 볼 땐 거꾸로 90도로 꺾어봐야 되는 겁니다. 수심에 따른 수온의 변화를 보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는요. 바람의 혼합 때문에 수심이 깊어져도 수온의 큰 변화가 없는 이런 혼합층을 보게 됩니다. 이 혼합층은 바람의 혼합에 의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했다는 것은 바람의 세기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 세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위도와 고위도를 비교해 볼까요? 다시 저위도와 중위도 지역 중에서 누가 바람이 좀 더 강할까요? 하면 중위도 지역이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저위도에 비해서. 그럼 중위도를 따질 때 우리나라 여름과 겨울을 따지면 언제 바람이 좀 더 강할까요? 예, 겨울때 바람이 훨씬 강하죠. 여름 때 바람 부는 것보다는 겨울 때 바람이 훨씬 더 강하게 부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겨울철 바람이 강하니까 여러분들이 외투를 굉장히 두꺼운 거 입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학생들 많이 날아가요. 그죠? 외투 무거운 거 입고 있어야 안 날아가잖아. 왜요? 당신도 날아가는 거 경험했어요? 그지? 확 하면 바람 날아가서 2층 3층 올라가죠? 재밌겠다. 자, 다음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을 보게 됩니다. 여기를 수온 약층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약은 도약하다 할 때 약이 됩니다. 도약하다 할 때 약.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수심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 약층이 급격하게. 이해했어요? 선생님 도약이 뭐예요? 뛴다. 아. 뛰는 걸 도약한다 하죠. 아. 도약 몰라요? 도약. 우리가 점프하는. 예, 점프하는 거, 뛰어넘는 거. 자, 그럼 이 수온 약층은 한데요.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은 층과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층이 있네요. 누가 밀도가 클까요? 밀도. 아래쪽에 수온이 낮은 쪽이 온도가 물의 온도가 낮아야 부피가 수축되면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데 있고 이쪽 밀도가 작습니다. 밀도가 큰 놈이 아래 있고 밀도가 작은 놈이 위에 있으면 이거 잘 섞일까요? 잘 안 섞여요. 아까 이름대로 혼합층은 혼합이 잘 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온약층은 혼합이 잘 안 돼요. 이런 층을 우리는 안정하다 합니다. 안정. 기권의 분류에서 여러분들 안정한 층 하면서 대표적으로 성층권이 있었죠. 성층권은 위아래 공기 혼합이 잘 돼? 안 돼? 잘 안 돼요. 여기도 수온약층도 위아래 혼합이 잘 안 돼요. 안정해요. 그래서 위쪽의 혼합층과 아래쪽의 심층의 사이에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차단하는 역할을 깨뜨리는 동물이 하나 있네요. 고래예요. 반면 아래쪽에 심해층, 심층이 있겠는데요. 얘는 계절의 변화 또는 위도의 변화 없이 거의 수온이 일정하거든 하겠습니다. 이게 중위도 지역의 일반적인 수심에 따른 수온의 변화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좀 가운데 좀 예, 가운데 충자예요. 자, 어떤 지역을 한번 봤습니다. 수심에 따른 수온의 변화를 보는데요. 여기를 A 지역이라고 할게요. B 지역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빨간 라인이 A 지역이고 흰 라인이 B 지역입니다. 혼합층의 두께를 보니까 수온약층 두께를 보니까 수온약층 두께는 서로 같다라고 할게요. 수온약층 두께는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수심에 따른 수온의 변화율이 더 큰 쪽, 다시 말하면 수온약층이 좀 더 잘 발달한 쪽은 빨간 A 쪽이겠습니까? 아니면 흰 B 쪽이겠습니까? B. B죠. 수심에 따른 수온의 변화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이걸 90도 꺾어봐야 됩니다. A 지역의 기울기에 비해서 B 지역의 기울기가 훨씬 더 심한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이해했어? 그래서 수온 약층의 발달의 정도를 생각해 보면 A보다는 B 지역이 더 발달돼 있다 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C 지역을 봤습니다. C 지역은 A 지역하고 같은 출발을 할게요. 수온약층 두께가 더 두꺼워요. A 지역은. C 지역은. 이해됐습니까? C 지역은 A 지역과 표층과 심층 수온 차이는 서로 같은데 수온약층이 더 두껍습니다. A하고 C 중에서는 누가 더 수온약층이 잘 발달된 타입입니까? A. C는 수심에 따른 X축 수심에 따른 수온의 변화가 완만합니다. 수온 약체의 발달 정도는 C가 오히려 모자랍니다. 세상에 꼭 두꺼워야 발달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혼합체는 두꺼운 게 발달하는 게 맞는데요. 수온 약체는 오히려 얇은 게 그래야 90도 꺾어보세요. 90도 꺾어보셔서 수심에 따른 수온의 변화율이 더 큰 게, 더 얇은 게 발달되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항상 두꺼운 게 더 발달되는 법은 없다고요. 얇은 게 더 발달되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위도 지역은 어떤 그림이 주로 펼쳐집니까? 근데 표층수온이 더 높아요. 근데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서 혼합층이 두껍지 못합니다. 근데 금방 수온약층이 얇게 잘 발달된 게 저위도 지역입니다. 그럼 고위도 지역은 어떻습니까? 근데 고위도 지역은요 위도 춥고 아래도 추워서 그냥 다 심해층이 되는 게 이게 고위도 지역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저위도는 뭐가 발달했다? 수온약층이 발달했습니다. 중위도는 혼합층이 발달했습니다. 고위도요? 싹은 다 심해층이에요. 표층부터 전부 다 심해층이에요. 이랬어요? 그 전 세계 바닷물의 대부분은 이 심해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119페이지 정리해 주세요. 수온과 염분을 소개해봤는데요. TS도로에서 TS도 온도와 염분에 따라서 해수의 바닷물, 해수의 밀도, 해수의 밀도를 볼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 밀도성이 그어지는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밀도, 이쪽이 고밀도 되겠습니다. 일단 염분은 진한 게 고밀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연한 게 고밀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진한 거죠. 사해라고 불러주는 곳의 염분은 우리가 평균 35%이라 했잖아요. 대략 한 20% 정도 됩니다. 200% 정도 됩니다.
4에. 염분이 높다 보니까 해수의 밀도가 커요. 밀도가 크면 나중에 여기 물리에서 부력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부력이 크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일반 바닷물에도 꼬락하는 사람들도 4의 바닷물에 들어가면 둥둥 떠요. 그러면 염분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염분이 높은 전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온이 높아야 밀도가 클까요? 수온이 낮아야 밀도가 클까요? 수온이 낮아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고온과 이쪽에 저온. 그래서 만들어졌나? 저밀도 고온, 예, 그렇죠. 등 밀도선을 보는데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가는 거죠.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가는 데 있어서 고온과 저온, 온도가 오른쪽 가야 이런 과정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수의 밀도는 어디에 비례한다? 염분에는 비례할 수 있겠고, 여기서 말하는 비례는 정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해수의 밀도를 높이려면 고염분 그리고 저온 이런 과정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고염분의 저온이면 밀도가 높아지는 해수의 관계를 보고 이런 것을 TS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해수의 성질로서 수온과 염분, 염분과 수온을 다루는데 그걸 통합해서 아우르는 게 이런 밀도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해수의 밀도가 크면 아무래도 가라앉겠고 그래서 해수의 침강 이런 것들 다루는 학년도 올라가서 얘기할 때 이게 필요하겠습니다. 정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여러분한테 뭐 내용 정리 좀 간략하겠는데요. 페이지 120페이지 개념 다지기 문제까지 풀고 잠시 휴식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시작해 주십시오.